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거의 외부 일들을 많이 봤어요. 아침에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하러 방배동 가서 방배동의 재건축 단지들 조금 얘기들 들어보고 돌아보고 왔고요. 그다음 흑성뉴타운도 좀 가서 흑성뉴타운 구역들 돌아가고 있는 얘기들, 뭐 거래되는 시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듣고, 뭐 조합 들러서 조합 얘기도 좀 듣고 그러고 왔어요. 확실히 이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 돌면서 들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장을 다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부동산 뉴스 좀 늦은 시간에 읽는데요. 한번 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판례는 환수가 정당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앞으로 뭐 줄 소송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뉴스 읽으면서 드린 바 있는데, 과거에 한남연립의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뭐 소송했던 1심 판결, 아직 지금 뭐 대법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1심 판결 내용이 있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남연립조합이 2012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만 이렇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좀 부당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등, 이제 뭐 강제조합원 제도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고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재건축 이런 부담금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은 부담금을 내는 게 뭐 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봤나 봐요.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이런 공공성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호들, 그런 의무 사항들도 많이 있지요, 실제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도 명확하게 계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다,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확정되면서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나 봐요. 1심 판결이니까 뭐 나중에 물론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두 가액 모두, 그러니까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시작하는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모두 유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될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일단 판례 자체는 환수가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이 기사를 보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한남연립조합은 최초 용산구청으로부터 20억 1,800만 원의 부담금 예상금을 통지받았는데, 부담금 심사를 청구해서 이게 한 17억 1,800으로 줄였고, 법원에서도 계산이 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12억 7,400으로 조정해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 금액은 최초에 통보받은 금액보다 40%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몇 번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건축 부담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보다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책정이 돼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형태가 되느냐, 이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지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은 기사들 보이거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FTV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매물들이 막 다 사라지고 매물들이 없어지고, 매물들을 안 내놓고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 안 되고 거래 절벽인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실제 이제 1월 말이 지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1월 거래량 추이를 봤더니 역대 최고. 지금 보면 2010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7년 같은 경우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양새였죠. 그때 4,480건이었는데 지금 2018년 1월은 8,556건으로
뭐 작년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수치는 좀 더 아직 지금 모든 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된 거죠. 보면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라 그래서 매물이 없다고 하던 언론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장 분석하고는 딴판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왜 이렇게 실제 거래량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떤 느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짚어보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업체들, 이런 자료 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들이랑 협약을 맺는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사 언론에 자료들을 내거나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집계되는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60일 계약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거랑 그냥 카더라 하는 말을 전하는 거랑은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보면 집 샀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계약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뭐 오픈 채팅방, 부동산 스터디 채팅방에서도 계약금 보냈습니다, 매수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주택을 구입한 사례들이 1월달 들어서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확실히 거래들이 늘어나는 느낌이다,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 집계된 내용으로 보니까 꽤 많이 거래가 됐네요.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오늘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하면서 조영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도 있을 거다. 어떤 원인이냐면 이제 4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면서 뭐 양도 매도인들 중에서 좀 이참에 정리할 물건들은 털고 가자 하는 분들이 뭐 1월달, 2월달 이렇게 물건들을 내놓으면서 거래되는 양들이 집계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실수요자들도 움직이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보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처럼 또 오늘 뭐 현장들 좀 돌아보니까 전세 끼고 그냥 지금이라도 물건을 좀 사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주택 구입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어 지금 이렇게 아무튼 많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많았던 거는 2015년 1월달에 6,823건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서 정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자,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14년 만에 최다, 가장 많았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량이 되게 확대될 거다. 우리가 이제 인허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허가 물량들이 공급되게 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들이 많아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나 봐요. 그래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10% 줄어든 가운데 서울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국토부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토부에서 판단해 볼 때는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지난 14년간 가장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로 나오는 걸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이 적은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탠스는 생각해보면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이나 발표에서도 또는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내용에서도 보면 공급 물량이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어떤 권한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도심지내 주택 공급이 앞으로 없어서 공급이 계속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어떤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는 사실 좀 대비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예, 이런 데이터는 아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은 지금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자료가 진짜로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기사의 덧글에서도 보면 또 한편으로 어떤 의견이 있냐면, 멸실되는 거는 안 보냐, 주택 멸실이 있기 때문에 이 멸실과 공급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이 많다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진단과 이런 부분은 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조금 다루고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허가가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시행 인가들 받으면서 물량들 나왔죠. 그 물량들이 다 지금 인허가로 잡혀 있는 건 맞긴 한데요. 반대로 앞으로 받을 애들은 이제 저는 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사업시행 인가들 다 껴맞춰서들 작년에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급하게 몰아쳤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할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으로 올해부터 건설회사들의 뭐 신규 수주들 이런 것들이 급감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있었고요. 뭐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단 인허가 받은 이 사업시행인가 물량들이 시간을 좀 거치면서 이게 또 이제 급한 불을 껐으니까 바로 당장 공급 물량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뭐 이주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분양까지 말 그대로 일반 분양이 나오든 실제 이제 새 아파트가 만들어서 공급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앞으로는 이렇게 폭 늘어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을 거고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같은 이제 공급을 좀 촉진하기 되게 힘든 이런 규제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공급 물량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오늘 제가 막 저기 부동산 중개부터 다니면서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하나 나오고, 재개발 지역의 가격들도 굉장히 막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울이었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재개발 구역에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5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6년에 나오면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제곱미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 토지를 끼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실제 거주할 사람들, 뭐 이런 조건 있는 사람들만 토지거래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게끔 굉장히 매수를 굉장히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규제가 재개발구역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재개발 사업들도 이렇게 가격이 불안한 모양새가 나오면, 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건드릴 수도 있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한편은 들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이슈였습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2006년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고 재개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막 파행으로 지금 뭐 제초안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합설립인가도 막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막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그런 급격한 사업 진행이 추후에 굉장히 큰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왔습니다. 막 갑자기 같은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2주도 막 2008년도 들어 한꺼번에 막 하게 되는 지금과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있었는데,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부담스러운 이슈였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또 부동산 시장 모른다, 침체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반론을 제기했죠. 이미 HUG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분양 보증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작년에 법 바꿨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더라도 정비사업 공급 물량들은 적용이 되는 게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4년, 5년 뒤에 나오는 분양 물량들, 3년, 4년 후에 나오는 분양 물량들 정도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가 가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다.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일단 나인원 한남이라고, 한남 외인 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에 이제 분양 승인을 해달라고 시행사가 이제 올렸는데, 이제 일단 HUG에서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 보증을 거부한 것 같아요. 분양가를 낮춰라, 그렇게 고급스럽게 짓지 말고 싸게 분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싸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분양가는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 없다,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봅니다. 한 2달 정도를 붙들고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HUG의 제동을 정부의 집값 잡기 일환으로 보고 있고, 자칫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내주는 게 앞으로 강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분양할 아파트 가격들을 자극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HUG가 이런 식으로 분양 보증을 하지 않는 형태로 분양가들을 지금 실제로 지금도 좀 제어하고 있죠. 과천 같은 경우도 분양가 2,955만원 맞추고 한 것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래서 당첨만 되면 로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자, 아무튼 사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주택이고 한남 더일에 비교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아파트 이런 개념이니까 조금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도 나올 분양 물량들, 좋은 분양 물량들이 참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HUG가 분양가 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양가,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괜찮은 분양가의 분양 물량들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약통장 활용하셔야죠. 부럽습니다. 네. 아마 내일 정도부터 이제 네이버 부동산, 우리가 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마 내일부터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 가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물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단지들, 우리 동네 매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네이버 부동산 쪽에 매물을 좀 올리지 말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려서, 한방이라는 앱 또는 한방 사이트를 통해서 매물들을 좀 보고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단 행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물론 참여하는 지역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별로 조금 매물들을 찾고 싶어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 한방이나 한방 그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방 검색하시면 이 한방 부동산 이 앱을 설치하셔서 해도 되고, 이 한방 부동산이라는 거 딱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들 보실 수 있나봐요. 용산구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가시면 매물들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매물이 안 보이면
이 한방 서비스를 통해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근데 뭐 그와는 별개로 또 당장 이렇게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이런 뭐 그쪽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역에 따라 물건 형태에 따라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좀 단합이 잘 되는 지역이나 단합이 잘 되는 물건 형태, 주로 이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아파트들이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은 단지들, 이런 데들이 보통 보면 좀 이렇게, 협회도 되게 세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건데요. 만약에 보고 물건이 없으면 한방 사이트 가서 혹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